여러분들 그만 좀 속아야 돼. 문정부에서 28번 속았잖아. 그만 좀 속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 속아. 제발 좀. 제발 좀. 환율이 미쳤습니다. 달러 원 환율이 1436원. 계엄 터졌나요?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데 환율이 무려 1436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미국 내에 환전을 하려고 하면 더 높은 환율을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한국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원화의 가치를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트럼프의 이 한마디, 중국은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의 대규모 관세를 검토 중이다. 이 한마디로 인해서 자산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대중국 관세 100% 추가를 하겠다. 현재 한 60% 예고를 한 상태인데 100% 추가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공급망 자체가 마비가 될 테니까. 주식시장은 정말 그야말로 출렁출렁했습니다. 이러다가 히토류도 못 받고 반도체도 못 찍어내는 거 아니야? 공급망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거 아니야? 돈 다 빼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공포심리가 만연되면서 엔비디아가 급락하고 테슬라도 급락하고 기술주들이 급락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더 심화되겠구나.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1억 8천 정도에서 1억 7천으로 1,000만 원 정도 빠졌고 나스닥은 하루아침에 3.56% 빠졌는데 금은 정말 대단하죠. 그 와중에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크게 빠질 때 금은 하루아침에 6% 넘게 올랐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위험에 강한 진정한 안전자산이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1억 7,900에서 1억 7천이라서 이게 많이 빠진 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나스닥도 뭐 3.56%인데 주식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은 정말 흔해요. 그리고 이게 고점 인식이라는 그것도 좀 있었죠. 법빛 지수가 사상 최고니까 그런 고점 인식도 팽배해진 상태에서 악재까지 터지다 보니까는 대규모로 매도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역전쟁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은 미국이 3년 전에 중국에게 AI 반도체 그리고 핵심 첨단 장비를 수출 제한하기에 이르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산 제품에 한해서 60% 관세를 예고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러면 너희들 내가 보복하겠다. 히토류 수출 안 하겠다. 히토류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90%를 전 세계 물량을 책임을 지는데 이거를 수출을 통제하겠다. 너희들 어떻게 만들 건데 반도체를. 핵심 부품 어떻게 만들 건데. 히토류 다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미국이 화들짝 놀라서 중국에게 관세 100% 추가 과세를 예고를 한 겁니다. 아직 무역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식이 출렁출렁 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면은 생산을 할 수가 없고 팔 수도 없고 팔 수 없으면은 실적이 나빠질 텐데 그럼 주가가 하락하고 그 전에 미리 돈을 다 빼야겠다. 이런 심리가 발동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하락하면 부동산도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주가랑 부동산이랑은 같은 방향을 향해 갑니다. 우상향의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데 중간중간에 급등하고 급락하는 그런 일시적인 이벤트는 같이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랑 주가랑 상관관계가 그렇게 있진 않아요. 보시면은 부동산이 올라갈 때 나스닥이 하락하기도 했고 그리고 부동산 장기 하락할 때 나스닥이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궤를 달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락한다고 해도 부동산은 영향이 없어요. 주식도 우상향이라고요. 코스닥은 예외. 우횡보죠. 이런 와중에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난리 개난리. 고덕 아르테온 24평 19억 1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24평도 어디든 20억을 찍을 기세입니다. 고덕 대장이 아니거든요. 고덕 대장은 그라시움이에요. 고덕 아르테온은 2대장 19억 1천. 정말로 놀랍습니다. 압구정 큰형님이죠. 상구역 구현대 80평이 16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역대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다시 한번 상단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압구정 형님이 직전 거래가보다 무려 35억.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어. 매물이 나오면은 좀 골라서 살 수 있을 텐데 매물이 없다는 거는 또 신고가를 찍을 수 있겠구나. 시간 문제겠구나. 이게 진짜 무서운 포인트죠. 지금 기회 놓치면 가격은 몇 단계 더 상승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물론 중개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홍보 멘트를 적을 수는 있는데 이게 저는 진심이라고 봐요. 압구정은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리고 이거 단위를 세기도 어려워요. 대목 잘 뽑아내죠. 290억입니다. 무려 140% 폭등한 이 아파트는 바로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줄여서 아서포, 성수동에 있는 아서포.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입니다. 전지현이 살고 있죠. 송도에도 보유하고 있죠.
체드윅, 자녀를 체드윅에 보내고 있으니까. 아, 정말 대단합니다. 아서포가 290억. 4년 전만 해도 최고가 아파트가 120억이었는데 이제 300억이에요. 4년 지나고 300억.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은 리미티드가 없어요. 말씀드렸죠? 음마 분양가가 2천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 음마 분양가가 현재 40억이 넘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리미티드를 설정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리미티드를 설정하는 순간에 한계를 딱 정해놓고 기회를 다 잃어버려요. 이런 와중에 수도권, 지방, 집값 격차 17년 만에 최대로 벌어져. 근데 항상 이렇게 벌어지면 저점이었거든요. 이렇게 벌어질 때가 저점이었어요. 따라갔으니까. 이번에도 지금이니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죠. 물론 그 간격은 좁혀 나갈 테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는 이 격차를 벌릴 겁니다. 계속 벌릴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좁히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인구 구조가. 산업 구조. 우리나라가 섬유 산업으로 발판을 삼고 그 다음에 뭐 철강, 가전, 조선, 자동차 그런 제조업 2차 부흥기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로 3차 부흥기를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1만 시대, 2만 시대, 3만 불 시대를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밟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4만 불, 5만 불로 가려고 하는데 중국이 우리나라 제조업을 다 뺏어갔고 그 다음에 남은 건 유일하게 반도체 하나뿐인데 또 미국에서 반도체를 또 달라고 하고 공장을 직접 지으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참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제조업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지방의 경제는 제조업이 책임지고 있는데 제조업 시장이 무너지면은 지방 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구 구조도 고령화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남아있던 인구들마저도 수도권으로 대규모 몰리면서 지방의 집값은 장기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구가 너무나 빨리 감소하고 있고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고 한 번 더 일어서려고 하니까는 미국이 패권 전쟁에 있어서 반도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나라 반도체까지도 흡수하려고 하는 이 상황 참으로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참 우리나라가 파이팅 해가지고 헝그리 정신으로 잘 타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 4.5일제에다가 중대재해 처벌법에다가 노란봉투법에다가 등등 해가지고 참 넘어야 될 과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미사도 불장입니다. 미사 북측 중대형이고 저층이라서 집 내놓은 지 11개월이 다 되어가는 못난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오늘 집 보자고 새 4곳이나 되고 잔금 일정만 맞으면 사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신호가 느껴지는 거죠. 못난이인데도 저층이인데도 그리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중대형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문의가 오고 사겠다는 사람이 오고 이러니까는 바뀐 흐름이 느껴진다는 거죠. 게다가 오늘 매매 성사된 거 몇 건 들었고 미사에도 볕이 드나 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강동 고덕이 이렇게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 그 옆에 붙어 있는 미사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마곡도 난리가 났습니다. 마곡이 그동안 잠잠했거든요. 잠잠했는데 드디어 마곡도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7단지 19억 찍었고 20억에도 매수콜 들어갔지만 이게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는 있습니다. 야, 이제 서울 9평, 30평대는 20억은 뉴 노멀인 것 같아요, 진짜. 작년까지만 해도 20억대 강남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강남 구석구석 84는 이제 20억이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게 광명이 이번에 보셨죠? 11구역 분양가 보셨죠? 5천만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 17억, 18억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될 수도 있지. 왜냐하면 철자회가 16억, 17억에 팔렸다고 하니까 이 분양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4,000세대 대단지고 수영장이고 커뮤니티 시설 개쩔고 초역세권이고 평지고 다 가졌죠 사실. 웬만한 서울보다 좋긴 해요. 근데 17억 18억인데 이게 피도 붙을 거예요. 그러면 뭐 옵션 넣고 하면 뭐 20억 넘는다는 거예요. 예, 경기도 광명이 이러면은 평촌도 구성남도 용인도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니 쟤네가 저런데 우리 가격이 말이 돼 하면서 동시에 효과를 올려버려요. 이게 부동산의 속성입니다. 자, 그리고 과천 푸르지오 서밋 대장 아파트죠. 1단지입니다. 28억 신고가 9평 찍었습니다. 이게 마푸자랑 그리고 옥스 리버젠이랑 다 28억이에요. 보니까 28억. 성동, 마포 그리고 과천 급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상급지 같은 경우는 9평이 30억 시대. 서울 어디든 20억, 강남은 4, 50억 이렇게 보면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스버디님 말이 맞아요. 김 빠지고 자괴감이 드네요. 다들 이러한 감정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일부야. 대부분은 다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들 박탈감 느끼고 자괴감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들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겠죠. 규제를 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 상승장에 동참을 못해가지고 저도 마음이 좀 씁쓸해요 진짜. 산성형 포레스티아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74 타입이 무려 13억 9천인데 가계약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전 거래가 12억 6천이거든요. 12억 6천인데 무려 1억 3천이나 높게 거래가 됐다는 건데 이게 맞나요? 이게 진짜? 그럼 84는 얼마가 돼야 돼?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 게 해리스톤 분양권이 84가 15억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거짓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옆에 있는 상승용 포레스티아 74도 충분히 13억 9천 거래가 될 만해. 그러면 만약에 포레스티아 84는 거래가 되면은 15억 이상이 된다는 거죠. 아직 거래가 된 건 아닙니다. 너무나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엠바고의 뜻은 다들 아시죠? 비공개 기자들에게 정부가 미리 정보를 주고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 근데 이게 다 풀려요 결국에는. 비공개 정보이긴 한데 다 풀려. 아무튼 이번에 엠바고 찌라시가 돌긴 했습니다. 담보대출 4억으로 제한하고 서울 전 지역 규제지역 지정되고 등등등 해가지고 그럴싸한 규제 정책 애고하는 그런 찌라시가 돌긴 했는데 찌라시예요 말 그대로. 어떤 분이 내 마음의 엠바고라고 해서 단톡방에 올렸는데 이게 일파만파 퍼진 겁니다. 기사까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장난치면 안 됩니다. 이거 법적 제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진짜. 시장 교란했다고. 가장 무서운 게 여러분들 괘씸죄예요. 유승준 보세요. 가장 무서운 게 괘씸죄입니다. 법원에서는 유승준 들어와도 된다고 하는데 못 들어오고 있잖아. 괘씸죄가 가장 무서운 거야. 근데 이게 찌라시라는 게 딱 티가 나. 왜 국토부가 무슨 금리 인하를 발표를 해.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토호제 지정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국회 통과도 아직 안 됐어요. 국회 통과도 해야 되고 세부 법안도 마련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하려면은 몇 개월 지나요. 4, 5개월 필요해요. 지금 할 수가 없어. 서울시 협의를 한다고 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번 이거 되었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절대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토호제를 건드려가지고. 아니 원래 대권 주자였어. 근데 토호제 때문에 대권 주자가 완전히 물거품 됐다니까? 이걸 하겠습니까? 이게 딱 찌라시는 게 딱 느껴지죠. 찌라시가 나오고 정부는 발빠르게 그날 당일에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및 내용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보도 자료를 보면서 조롱하기에 이르죠. 앞다퉈 조롱을 합니다. 곧 규제가 나온다는 거구나. 이거 간복이 아니냐. 아니나 다를까 오늘 나온 기사예요. 당정 서울 경기 주택시장 동향 논의 금주내 부동산 대책 발표한다. 발표합니다. 이번 주 내에 발표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627처럼 할까 우려스럽긴 하죠. 그 당일 효력을 발생을 딱 해버려가지고 약정금을 몇천만 원을 냈는데 대출 제한을 딱 걸어버려가지고 약정금 날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날린 사람도 있고. 개개인들이 손해 보건 말건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일주일 뒤에 정책이 시행된다. 좀 대응 시간을 줬는데 지금 정부는 그런 게 없어요. 소수가 희생되건 말건 정책 내놓고 말겠다. 되게 무섭죠. 누군가가 희생이 돼도 알바노 시전을 하면서 정책을 내놓는 이 행태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진보 측의 부동산 전문가는 빵값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요. 시장은 다시 들썩이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 겁니까? 민주당과 정부는 설마 쉬운 일만 하려는 것 아니겠지요. 담대한 용기를 내주십시오. 담대한 용기가 도대체 뭔지 할 수 있습니다. 다 때려잡으라는 거예요. 기존 기대출자까지도 대출 회수를 해버리고 장독공제도 다 없애버리고 이러한 식의 담대한 용기를 내달라는 거죠. 요즘은 장독공제 툭하면 이야기 나오고 있죠. 장독공제가 너무 과도하다 80%. 이래가지고 다들 또란체 가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또란체 가는 게 장독공제 예전부터 있었어. 오히려 축소가 됐어 장독공제.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니까 다들 또란체로 가는 건데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0%를 만약에 축소를 해버리면 매물은 더 안 나와요. 더 안 나와. 누가 팔겠습니까? 양도세를 내고 파는 순간에 똑같은 급지의 아파트를 갈 수가 없는데 어떤 대책을 내놔도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는 없어요. 역사적으로 증명을 했고 앞으로 더 심각한 거는 물량이 없어요. 매주 강조를 드리는데 이번에도 강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매물이 전월세 보십시오. 전월세. 0을 향해 가고 있어요. 제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울산은 0이야 0. 0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0을 향해 가고 있어요. 빠르게 전월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다주택자가 없는데. 이러면은 집 가격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등하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사들이 다 망했어요. 다 망했기 때문에 공급을 쏟아낼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론과 시장 참여자들이 앞다퉈서 다음 부동산 정책을 예측을 하고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 강화는 정해진 미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내년 6월 전까지는 그 파괴적인 보유세 강화는 내놓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냐면 내년 6월 뭐가 있습니까?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앞두고는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파괴적인 보유세 강화는 내놓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놓습니까? 시장이 예측하는 건 이겁니다. 대출 제한 6억에서 4억으로 줄어들고 종부세 공시가율을 60%에서 80%, 단 20% 차이인데 이게 보유세를 무려 2배 정도 올립니다. 1.7배 정도 올립니다. 정확히 1.7에서 1.8배, 2배 가까이 올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이 정도 올립니다. 또 수도권 토지 및 규제 지역 확대,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들 이걸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왜 문제냐면은 만약 대책이 예측 범위 안에서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별거 아니네, 우리가 예측한 거 그대로 나왔네, 오히려 막 급등하고 그 책임은 정부로 향하게 됩니다. 정부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정부는 너희들 예상하는 범위 밖에 정책을 내놓겠다. 더 센 카드를 불러와요. 그래서 저는 제발 좀 천천히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 다 죽습니다. 어떤 상황에 이를 것 같으냐면, 저는 이제 강남에 재건축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보유세를 제가 나중에는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월세를 주고 그 월세 가지고 보유세를 내고 전 다른 데 살고 이런 식으로 대응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싫습니다. 규제를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상승장, 저는 반대입니다. 천천히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우상향하는 거 딱 이 정도가 좋은데, 이렇게 급등하는 시장은 다들 불행에 빠지게 만드니까 천천히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규제 해봤자예요. 맞아요. 해봤자예요. 뭘 내놓든 백약이 무효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지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집값 안정이 아닙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많이들 오해하셨죠? 집값을 하락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거 아니었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만 좀 속아야 돼. 문정부에서 28번 속았잖아. 그만 좀 속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 속아. 제발 좀. 제발 좀. 또 속을 거야. 30번, 100번, 1000번 또 속을 거야. 저는 그래도 반복할 겁니다. 그만 좀 속으라고. 자, 6.17 대책 때만 해도 많은 전문가 분들이 28번이나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6.27 대책이 나오고 은행 대출 규제가 빡세게 나왔다 보니까는 어쨌든 부동산 시장은 기세에서 눌렸다. 아니 이렇게 좋은 정책을 왜 이렇게 늦게 내놨냐. 또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6.27 대책 나오고 집가격이 드디어 잡히겠구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첫 진보 정권이 될 것이다. 그리고 7월부터 싹 뒤집힌다. 6.27 대책으로 인해서 싹 뒤집힌다. 갭 투자자들 멘붕에 빠졌다. 시장 급변한다. 부동산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동조를 합니다.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 통했다. 강남에 급매물이 많이 쏟아진다네.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좋아요가 무려 584개. 물론 어떤 심정인지는 알겠어요. 하락을 원하는 그 심정 알겠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예상치 못한 조치를 빠르게 내놨다.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좋아요가 무려 900개에 달합니다. 이 정책 때문에 부동산을 더 사기 힘들어졌는데, 그리고 오히려 서울 전역에 상승세가 퍼지게 됐는데 오히려 무주택자로 하여금 목을 조르는 정책이었습니다. 댓글들을 봐도 절대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닙니다. 이걸 이제서 하는 거 웃긴 거다. 진작에 했어야 될 정책들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 정책이 나와야 좋은 건데 오히려 그거를 부자 감세라고 욕을 합니다. 부동산 상승을 누가 부채질을 하는 겁니까? 규제를 응원을 하잖아. 그럼 당연히 정부도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부동산 폭등을 불러오게끔 만드는 겁니까? 무주택자 분들이에요, 사실. 규제 때문에 공급을 더 틀어막고 매물을 다 잠기게 하고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건데 누가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까? 저는 규제를 계속 완화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 다 죽는다. 규제를 완화해야 공급이 풀리고 미래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된다. 저 같은 적폐 투기꾼 투기꾼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누가 부동산이 진정으로 안정되길 바라고 있습니까? 6억 대출 제한했다고 지랄하는 거 보면 잘한 거 맞다. 조회수가 1000개에 달합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잘한 것 같은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보이네. 조회수가 어마무시하죠. 제 유튜브도 이렇게 댓글이 달립니다. 부동산 투기하면 망한다는 시그널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이 안정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훌륭한 정책입니다. 훌륭한 정책이 아니죠. 정말 조지는 정책이었죠. 갭 투기꾼들 입에 거품 나는 거 들리는 것 같다. 누가 거품이 납니까?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거품이 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조롱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저는 이 정책들로 하여금 벌어지는 이러한 부작용, 이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아주 현명한 대책이 이제라도 나온 게 다행스럽습니다.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사지 못하게 꼭 막아주세요.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형성할 수가 있잖아요. 빚을 안 내면 어떻게 자산을 형성합니까? 사업도 빚을 내서 하는 거예요. 정부도 빚을 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빚을 가장 많이 내는 게 누굽니까? 미국이에요. 정부고. 그 다음에 기업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가장 안 내고 있어요. 부자들이 빚을 가장 많이 내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야. 왜? 아니, GPT로 검색 좀 해봐. 근데 이 GPT도 성향 파악을 하고 대답을 해줘요. 또 폭락론자하고 하락론자면은 그에 맞게 대답을 해줍니다. 빚을 너무나 많이 내면은 급변하는 시장에서 대응 못하고 오히려 위기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맞는 말이긴 한데 조언을 해주니까 같은 AI가 있다고 하더라도 쓰는 방법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벌어집니다, 진짜. 자, 이재명 대통령 다시 보입니다. 이런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었다. 강력한 대책입니다. 정말 박수 보냅니다. 근데 이전 정부에서도 보긴 했는데 15억 초과되는 주택에 한해서 대출 금지. 이게 더 센 규제예요. 6억 대출 제한보다 아예 대출을 금지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개떡상했습니다. 2019년이죠. 2019년 12, 16 대책. 2020년, 2021년 초유의 상승장 기록했습니다. 대출 금지한다고 안 올라갔나요? 여러분들 그만 좀 속아야 돼. 문정부에서 28번 속았잖아. 그만 좀 속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 속아. 제발 좀. 제발 좀. 자, 2020년 7.10 대책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죠? TV 토론회에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유, 그렇게 해도 정책이 나와도 집값 안 떨어집니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아는 거야. 한번 불붙은 집값은 어떤 정책을 내놔도 집값을 못 잡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내놓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집값 안정이라는 이러한 명분으로 집값 대책을 내놓지만 속내는 달라요. 속내는 이겁니다. 다주택자 때려잡아서 박탈감 느낀 무주택자를 달래주고 세수를 확보하려는 그 목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예요. 무주택자 표도 챙기고 세수 확보도 하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너무나 나아가서 보유세를 너무나 강화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도 너무 오버해선 안 돼. 일석이조긴 한데 적당히 해야 되는 거죠. 적당히. 710 대책에서 아싸 이번에 더 세수 확보를 해야지, 더 때려잡아야지 하다가 역풍이 불긴 했죠. 적당히 할 줄 알아야 된다. 정부도. 아무튼 정부의 목적, 속내는 이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보유세 인상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중하게 내놓을 거라고 보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정책들이 집값과 임대료를 오히려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놓을 가능성이 커요.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집값 안정이 목적이 아니에요. 정책을 내놓는 게 집값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아니, 집값 안정이 목적이었으면 이런 정책을 내놨어야지. 취득세 중과 폐지하고 대출을 마음껏 해주고 이래야지 공급이 될 거 아니야. 126% 이런 악법도 없애버리고 제초한 분상제 없애버리고 양도세 중과 없애가지고 물량 나오게 하고 조합원 지양도 금지 이런 것도 없애야지. 이것 때문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안 나오고 있잖아. 물량은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물량을 왜 다 안 나오게 하냐고. 집값을 더 불안하게 만들자. 올라가게 만들잖아. 지금 가보면은 시장에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으니까 간혹 나오는 그 매물이 미친 듯한 호가로 나오고 있고 누군가 그걸 잡는다니까? 잡아요. 매물이 나와야지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니야. 지금 매물이 없으니까 마음 조급해지잖아. 다 이러한 정책들 때문에. 전매제한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토호제, 갭투자 물량이 다 사라지잖아. 물량 경쟁을 해야 되는데 물량 경쟁을 못 시키게 만들잖아. 거주 의무 폐지 이것도 없애야 될 거 아니야. 물량이 잠겨버리잖아. 장특공제도 폐지해야죠. 물량을 안 나오게 하니까. 집값 안정이 목적이었으면 매물을 나오게 하고 신규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이런 정책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하겠습니까? 네?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안 하지. 부자 감세라고 완전 욕을 먹을 텐데, 개욕 먹을 텐데. 그리고 단기적으로 폭등하지 않겠습니까? 상승장에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어? 대출도 해줘? 어떤 허들도 없어? 누구든지 매수에 동참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단기적으로 올라갈 텐데, 그러면 역풍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너희들 이런 정책을 내놔서 올라갔잖아. 역풍이 불겠죠. 그리고 신규 입주 효과는 다음 정권에서나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포퓰리즘 현재 정부가 그 리스크 절대로 감당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나와요.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6.27 대책이 나오고 집가격이 잡힐 거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 다음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곧 나올 텐데 마찬가지로 백약이 무효하다. 어떤 정책을 내놓든지 간에 현재 부동산 시장 잡을 수 없다. 어떤 정책을 내놔도 지금의 확장 재정, 금리 인하 사이클, 공급 멸종 이 3박자가 겹치는 한 집값 상승은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금리가 치솟지 않는 한 집값 상승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정부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정부도 차라리 공급 늘리는 감세 정책을 내놔서 개욕을 먹느니 집값 상승을 인정을 하고 어차피 못 막는 거 세수 확보나 하자. 그리고 임대차 보호 명분의 정책을 내놓는 게 정부로서는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기 상승, 보유세 인상, 임대차 보폭 강화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